사이버 공간의 검은 태양 헬리오스라는 이름은 디지털 세계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전설처럼 떠도는 이름이었다. 누구도 그의 실체를 본 적 없었다. 나이, 성별, 국적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국가급 보안 시스템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유령 혹은 거대 기업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는 암살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 전설의 실체는 이제 막 17살이 된 소년 권강민이었다. 강민의 세계는 서울의 낡은 상가, 건물 옥탑방, 그 작은 공간이 전부였다. 창문 밖으로는 거대 도시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방 안을 가득 채운 여러 대의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다. 방 한쪽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진 옷가지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와 대조적으로 방의 나머지 공간은 최첨단 장비들로 가득했다. 조용한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서버렉 책상 위를 거미줄처럼 뒤덮은 각양각색의 케이블들. 그리고 그 중심에서 깜박이는 수십 개의 LED 불빛들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신경망처럼 보였다. 지금 이 순간 강민의 손가락은 칠흑같이 어두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그의 눈은 코드의 폭포수가 쏟아지는 중앙 모니터에 고정된 채 미동도 없었다. 평소라면 장난기 가득했을 소년의 얼굴에는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냉철함과 강렬한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이자 IT 제국의 심장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중앙 서버였다. 넥서스 다이내믹스. 그 이름은 강민에게 단순한 해킹의 목표 이상이었다. 그것은 그의 희미한 유년 시절, 기억의 파편 속에 존재하는 거대한 그림자이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로켓 목걸이 속에 담긴 사진의 배경이었다. 왜 그 이름이 꿈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지, 왜 어머니는 그 회사 로고가 박힌 건물 앞에서 슬픈 미소를 짓고 있었는지 강민은 알아내야만 했다.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자, 시작해볼까? 철옹성의 거인. 강민은 나지막이 읊조리며 마지막 엔터키를 눌렀다. 그 순간 그의 컴퓨터에서 만들어진 수십 개의 가상 프록시 봇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경유 서버들을 통해 넥서스의 1차 방화벽으로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하겠다. 넥서스의 보안 시스템 이지스 월, 에기스 월은 업계 최고로 정평이 나 있었다. 3중으로 구성된 방화벽 실시간으로 변이하는 암호화 알고리즘, 그리고 침입 시도를 감지하는 즉시 역추적하여 물리적 위치까지 파악하는 AI 기반의 감시 시스템 케르베로스까지. 웬만한 국가정보기관도 뚫는데 며칠이 걸릴 철옹성이었다. 하지만 헬리오스에게 이지스월은 그저 조금 더 복잡한 미로에 불과했다. 그는 정문을 두드리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넥서스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의 작은 자회사를 첫 번째 목표로 삼았다. 몇 시간의 분석 끝에 그는 해당 자회사의 유지보수 프로토콜에 존재하는 미세한 취약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의 작은 균열과도 같았다. 강민의 손가락이 다시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평범한 데이터 패킷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그 균열 속으로 흘려보냈다. 코드는 조용히 자회사의 시스템 내부로 침투해 마치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잠복했다. 그리고 예정된 유지보수 시간이 되자 코드는 활성화되었다. 자회사의 시스템이 넥서스 본사의 내부망과 연결되는 찰나의 순간 강민의 코드는 빛의 속도로 내부망으로 건너뛰었다. 비비 모니터 한쪽 구석에 작은 녹색 아이콘이 떴다. 1차 관문 통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내부망은 외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위험했다. 수많은 감지 센서들이 혈관처럼 얽혀 있었고 조금이라도 비정상적인 트래픽이 감지되면 즉시 케르베로스가 깨어났다. 강민은 숨을 죽이고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지웠다.
그는 인사과 직원의 평범한 로그인 기록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천천히 나아갔다. 마치 어두운 숲속에서 포식자의 눈을 피해 움직이는 작은 짐승처럼 그의 목표는 연구개발부서의 데이터베이스였다. 어머니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그녀는 항상 미래를 만드는 곳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강민은 그것이 넥서스의 핵심 기술이 탄생하는 연구개발 부서를 의미한다고 확신했다. 몇 시간을 더 나아갔을까? 마침내 그는 목적지 앞에 도달했다. 연구개발 부서의 서버는 프로메테스라는 별도의 보안 시스템으로 봉인되어 있었다. 이지스 월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폐쇄적인 구조였다. 강민의 미간에 옅은 주름이 잡혔다. 예상대로군. 그는 잠시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차가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는 다른 모니터에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을 띄웠다. 프로메테스의 암호화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그가 이곳에 오래 머물수록 발각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다. 분석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모니터의 붉은 경고창이 번쩍였다. 케르베로스의 능동 방어 시스템이 그의 존재를 어렴풋이 감지하고 스캐닝을 시작한 것이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강민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다. 그는 즉시 준비해둔 다른 스크립트를 실행했다. 넥서스의 다른 부서 서버 수십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가벼운 오류를 일으키는 교란용 프로그램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케르베로스의 스캐닝은 여러 곳에서 발생한 오류에 혼란을 일으키며 잠시 방향을 잃었다. 강민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분석을 통해 찾아낸 암호화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향해 파고들었다. 콰직! 마치 단단한 자물쇠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 같았다. 프로메테스의 방벽이 무너졌다. 연구개발 부서의 서버 내부는 거대한 도서관과도 같았다. 수많은 기밀 프로젝트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차세대 반도체 설계도 인공지능 운영체제 소스 코드, 군사용 드론 기술까지.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웬만한 작은 나라의 1년 예산을 훌쩍 넘을 정도의 정보들이었다. 하지만 강민은 그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의 눈은 오직 하나의 키워드를 쫓고 있었다. 기메라 기메라. 그것은 어머니가 남긴 낡은 수첩 한 구석에 희미하게 적혀 있던 단어였다. 강민은 검색창에 키메라를 입력했다. 잠시 후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 단 하나의 파일. 하지만 그 파일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다중 암호화로 봉인되어 있었다. 파일명은 프로젝트 차이메라 파이널 탑 시크릿이었다. 작았다. 강민은 이 파일을 해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자원을 쏟아부었다. 옥탑방의 서버들이 굉음에 가까운 소음을 내며 열기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시간은 흐르고 밖은 어느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때 넥서스 다이내믹스 본사 최상층. 회장실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고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남자 권진혁 회장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상처럼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방금 전 보안 총괄팀장으로부터 긴급 보고를 받았다. 정체불명의 침입자 고스트가 이지스 월을 뚫고 내부망까지 들어왔다는 것이었다. 피하의 상황은 아직 파악된 피해에는 없습니다, 회장님. 금전적 손실이나 정보 유출 흔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침입자의 목적이 불분명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움직임입니다. 찾고 있다고 권진혁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막아, 그리고 흔적을 추적해. 반드시 그놈이 누구인지 알아내.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마친 팀장이 황급히 물러나고 회장실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권진혁은 책상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아내와 그녀의 품에 안겨 있는 어린 아들의 모습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편 옥탑방의 강민은 마침내 키메라 파일의 마지막 암호화 장벽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뚫기 위해서는 관리자 최고 등급의 접근 권한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권한은 단 한 사람,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회장 권진형만이 가지고 있었다. 결국 당신한테까지 가야 하는 건가? 강민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또 다른 숨겨진 경로를 통해 회장 개인 서버로의 접근을 시도했다. 회장의 서버는 마치 요새 안의 성체와도 같았다. 하지만 강민은 이미 내부망 깊숙이 들어와 있었고 시스템의 구조를 손금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는 회장의 비서실 컴퓨터를 장악하고 그곳을 발판 삼아 회장의 개인 시스템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서 그는 키메라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를 찾지는 못했다. 대신 그의 눈길을 사로잡는 다른 폴더를 발견했다. 가족, 가임 보관. 강민은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이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그의 손가락을 움직였다. 폴더를 클릭하자 몇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그중 하나는 권진혁 공식 프로필이라는 이름의 PDF 파일이었다. 강민은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날카로운 눈매 굳게 닫힌 입술 그에게서는 한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냉혹한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강민은 자신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렸다. 이 남자가. 그때 강민은 다른 파일에 시선을 돌렸다. 가족사항, 보안 링크. 그는 홀린 듯이 그 링크를 클릭했다. 새로운 창이 열렸다. 왼쪽에는 방금 보았던 권진혁 회장의 프로필이 표시되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가족이라는 항목 아래에 작은 하위 프로필이 있었다. 그 순간 강민의 세상이 멈췄다. 오른쪽 프로필 창에 떠있는 사진. 그것은 낡고 빛바랜 사진이었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통통한 볼살 장난기 넘치는 눈빛. 10살 무렵에 바로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이름 권강민. 생년월일, 그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리고 그 아래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한 단어가 있었다. 관계 아들. 말도 안 돼. 강민의 입에서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수년간 그를 괴롭혔던 의문들. 어머니의 슬픈 미소, 넥서스라는 이름에 대한 막연한 적개심. 그 모든 것의 조각들이 한순간에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듯했다. 자신이 증오하고 파헤치려 했던 거대 기업의 총수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강민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모니터 속 어린아이의 사진과 권진혁의 냉정한 얼굴,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그의 동공 속에서 어지럽게 흔들렸다. 옥탑방을 가득 채우던 서버의 소음도, 키보드의 불빛도, 그 무엇도 그의 의식 속으로 들어오지 못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 속에서 소년 해커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옥탑방의 작은 공간을 채우고 있던 서버의 저음과 하드디스크의 미세한 진동이 한순간에 사라진 듯했다. 권강민의 세계에는 오직 모니터 화면 속에서 발광하는 세 글자 아들만이 존재했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에 머릿속이 윙윙 울렸다. 아버지. 자신이 평생을 증오하고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 이 위험한 게임을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제왕 권진혁이 자신의 아버지라고. 요즘 말이야. 메마른 입술 사이로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것은 함정이다. 자신의 정신을 교란시키기 위해 넥서스가 심어놓은 가짜 정보일 것이다. 헬리오스라는 유령을 잡기 위해 파놓은 정교한 덫. 강민은 스스로를 다그치며 애써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모니터 속 천진하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의 사진은 그 모든 부정을 비웃고 있었다. 저 사진은 진짜였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낡은 앨범 속에서 수백 번도 더 보았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강민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다른 파일들을 열었다. 출생증명서, 사본 예방접종 기록, 유치원 입학 서류까지. 모든 서류에는 권강민이라는 이름과 보호자 권진혁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라면 왜 자신을 버렸는가? 왜 어머니와 자신은 그늘진 단칸방에서 힘겹게 살아야 했는가? 왜 어머니는 저 거대한 빌딩을 멀리서 바라보며 눈물 지어야만 했는가? 수많은 질문들이 독화살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박혔다. 그 순간 강민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슬픔과 혼란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분노와 냉정한 결의로 바뀌었다.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권진혁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든 것을 파헤쳐야 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키메라 프로젝트 파일 안에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강민은 권진혁 회장의 개인 서버에서 빼낸 최고 관리자 등급의 인증키를 이용해 키메라 파일에 마지막 잠금을 풀기 시작했다. 이제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시각 넥서스 다이내믹스 본사 지하 5층에 위치한 종합 상황실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수십 명의 최고 보안 전문가들이 거대한 파노라마 스크린 앞에 앉아 쉴 새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이해할 수 없는 코드들과 경고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젠장 놈이 또 방화벽 하나를 우회했습니다. 트래픽 경로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도저히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단순한 해커가 아니야. 유령이야, 유령. 고함과 탄식이 뒤섞인 혼란의 중심에 부회장 이태준이 팔짱을 낀 채 싸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40 초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야망과 냉혹함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는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고 있었다. 무능한 보안팀을 질책하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여 그룹 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절호의 기회. 한심한 작자들. 이태준이 경멸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 한마디에 상황실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아놨더니 정체불명의 해커 하나에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는 건가? 당신들 연봉이 아깝군. 보안 총괄을 맡고 있는 박상진 전무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부회장님, 이번 침입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상대해왔던 그 어떤 조직보다도 치밀하고 대담합니다. 마치 우리 시스템의 내부 설계도를 손에 쥐고 있는 것처럼 움직입니다. 변명은 됐다. 이태준은 박 전무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결과로 말해 당장 외부로 연결된 모든 회선을 차단하고 내부망을 셧다운시켜. 놈을 이 안에 가둬버리란 말이다. 그건 안 됩니다. 박 전무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지금 셧다운을 하면 그룹 전체의 업무가 마비됩니다. 전 세계 지사와의 통신이 두절되고 데이터 센터 운영도 중단됩니다. 피해액은 조 단위가 될 겁니다. 그 피해는 내가 책임진다. 이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쥐새끼 한 마리 잡자고 궁궐을 통째로 불태울 수는 없다는 건가? 아니, 나는 그 쥐새끼를 잡기 위해서라면 궁궐이라도 태울 수 있어. 당장 실행해. 박 전무가 망설이는 사이 상황실의 스피커에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회장 직통 라인이었다. 이타해준 부회장, 권진혁 회장의 목소리였다. 이태준은 순간 표정을 바꾸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예, 회장님, 보고 받으셨겠지만 현재 비상 상황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으니 심려치 마십시오. 셧다운은 허락할 수 없네. 거느샤. 권진혁의 단호한 말에 이태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침입자가 아직
아무것도 훔치거나 파괴하지 않았어. 놈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성급하게 움직이다간 오히려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네. 하지만 회장님, 이대로 놈을 활보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물론이지. 그래서 명령하겠다. 놈을 자극하지 마라. 최대한 조용히 그림자처럼 추적해. 놈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전부 파악해. 파괴가 아니라 포획이 목적이다. 반드시 정체를 알아내야 해. 권진혁의 마지막 말에는 단순한 명령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원한을 담은 집념처럼 들렸다. 이태준은 불만스러웠지만 회장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통신이 끊어지고 상황실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태준은 불쾌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회장의 반응이 이상했다. 평소에 그라면 용납할 수 없는 침입에 분노하며 모든 것을 파괴해서라도 침입자를 색출하라고 명령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 달랐다. 마치 침입자의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권진혁, 당신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이태준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의심과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다. 다시 강민의 옥탑방. 권진혁의 관리자 권한은 만능 열쇠와도 같았다. 키메라 파일을 겹겹이 싸고 있던 철벽 같은 암호화 체계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파일의 내용이 화면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단순한 연구 보고서가 아니었다.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직접 연결하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관한 끔찍하고 비윤리적인 실험 기록의 총체였다. 수많은 과학 용어와 데이터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시냅스 연결 패턴 분석, 뉴런 신호, 디지털 변환 기억, 저장 및 추출 기술. 표면적으로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위대한 연구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민은 행간에 숨겨진 진실을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악마의 기술이었다. 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인간의 뇌를 백업 가능한 데이터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특정 인물의 의식을 인공지능에 이식하여 영생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불법적인 임상실험이 자행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강민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공포를 느꼈다. 넥서스 다이내믹스 빛나는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이토록 추악한 괴물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스크롤을 내리다 한 하위 폴더 앞에서 멈췄다. 임상실험 주요 대상자 YR.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강민은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피험자의 상세한 의료 기록과 실험 경과를 기록한 영상 로그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먼저 의료 기록 파일을 열었다. 피험자의 신상 정보는 코드명 YR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기본적인 신체 정보는 나와 있었다. 나이 15세, 성별 여성, 혈액형 RH, O형. 자신의 혈액형과 같았다. 그리고 그 아래 특이사항란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강민의 호흡이 멎었다. 피해험자 YR 권진혁 회장과 유전적으로 99.9% 일치하는 친족 관계로 확인됨. BCI 기술에 대한 적합성이 현존하는 인류 중 가장 뛰어남. 머릿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권진혁의 친족, 그렇다면 강민은 황급히 영상 로그 파일 중 가장 최신 날짜의 파일을 클릭했다. 잠시의 로딩 후 모니터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은 차가운 금속과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무균실 같은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방 중앙의 의료용 침대에는 한 소녀가 누워 있었다. 소녀의 머리에는 수십 개의 센서가 달린 복잡한 헤드기어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각종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다. 카메라는 천천히 소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창백한 피부생기 없는 눈빛, 오랜 감금과 고통스러운 실험으로 지쳐 보였지만 그 이목구비는 강민의 기억 속에 박혀있는 모습 그대로였다. 자신이 7살 때까지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오빠 오빠 하고 불렀던
사랑스러운 동생. 어머니의 장례식 날 교통사고로 함께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던 바로 그 동생, 권유라. 유라. 믿을 수 없는 광경에 강민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다. 영상 속에서 한 연구원이 소녀에게 다가가 기계적으로 말했다. YR 오늘의 실험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보고 머릿속으로 똑같이 그려보세요. 유라의 초점 없는 눈이 힘겹게 화면을 향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강민은 소리를 최대로 키우고 스피커에 귀를 갖다 댔다. 디파! 소녀는 분명 그렇게 말했다. 희미하지만 절박함이 담긴 목소리로. 그 순간 강민의 이성을 올가매고 있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첫 번째 충격은 아버지를 발견한 것이었다. 그것은 분노와 혼란을 가져왔다. 하지만 두 번째 충격은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살아있으며 지옥 같은 실험실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분노를 넘어선 세상을 모두 불태워버릴 듯한 거대한 광기였다. 권진혁, 이태준, 넥서스 다이내믹스. 이 모든 것의 배후. 강민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이제 이것은 더 이상 과거의 진실을 파헤치는 조용한 조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전쟁이었다. 유일한 혈육을 되찾기 위한 거대한 제국을 상대로 한 소년의 처절한 전쟁 선포였다. 모니터 화면에는 여전히 힘없이 누워있는 유라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강민의 눈은 차가운 복수심으로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광기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얼음처럼 굳어졌다. 권강민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눈물은 말랐고 슬픔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에 박혔다. 모니터 속에서 힘없이 누워있는 동생 유라의 모습은 이제 그의 모든 사고와 행동을 지배하는 유일한 좌표가 되었다. 구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 지옥에서 동생을 구해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넥서스 다이내믹스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최첨단 기술과 자본, 그리고 권력으로 세워진 거대한 요새였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다. 강민은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즉 압도적인 정보 처리 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키메라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샅샅이 훑었다. 연구시설의 3D 설계도, 보안 시스템의 구조, 경비 인력의 교대 근무 시간표, 연구원들의 신상 정보까지. 마치 수만 개의 조각으로 흩어진 퍼즐을 맞추듯 그는 적의 심장부의 모습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재구성해 나갔다. 데이터를 파고들수록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책임자가 부회장 이태준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었다.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자 해외의 정체불명 페이퍼 컴퍼니들과 연결된 검은 돈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또한 이태준이 다른 이사들과 나눈 암호화된 이메일 속에는 회장 유고시를 대비한 권력 승계 시나리오와 주가 조작 음모까지 담겨 있었다. 이 자식 처음부터 회사를 통째로 삼킬 생각이었군. 키메라 프로젝트는 이태준에게 있어 일석삼조의 카드였다. 불멸의 기술을 완성하여 세상을 지배할 힘을 얻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며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용해 권진혁을 몰아내고 넥서스의 왕좌를 차지하려는 거대한 야망. 그리고 그 야망의 가장 핵심적인 재물이 바로 동생 유라였다. 그렇다면 권진혁의 위치는 어디쯤일까? 그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이태준에게 교묘하게 이용당하고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할까? 강민의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아버지를 증오했지만 만약 그가 동생을 구출하는데 변수가 될 수 있다면 그 감정은 잠시 접어두어야 했다. 적의 적은 동지가 될 수도 있었다. 시험해볼 수밖에. 강민은 결심했다. 권진혁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의 반응을 떠보기로 했다. 하지만 단순한 메시지여서는 안 됐다. 넥서스의 보안팀이 감청할 수도 없고 오직 권진혁만이 그 의미를 알아챌 수 있는 두 사람만의 암호가 필요했다. 강민은 눈을 감고
기억의 가장 깊은 곳으로 침잠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아주 어렸을 적의 희미한 기억들. 따스했던 햇살 부드러웠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늘 무표정했지만 가끔씩은 다정했던 아버지의 모습. 하나의 장면이 떠올랐다. 어머니의 작은 정원. 그녀는 유독 달맞이꽃을 좋아했다. 밤에만 피어나는 그 꽃을 보며 그녀는 어린 강민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강민아, 달맞이꽃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꽃이란다. 아무리 힘들어도 저 꽃처럼 희망을 잃으면 안 돼. 그리고 언젠가 권진혁이 해외 출장에서 돌아와 어머니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던 기억이 났다. 달맞이꽃이 섬세하게 조각되는 목걸이였다.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어디에 있든 당신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증표요. 약속. 강민은 눈을 떴다. 암호는 정해졌다. 그는 넥서스 시스템의 가장 깊숙한 곳, 그 누구도 들여다볼 수 없는 관리자용 긴급 통신 회선을 해킹했다. 그리고 권진혁의 개인 단말기로 익명의 데이터 패킷 하나를 전송했다. 패킷 안에는 내용이 거의 없었다. 아름답게 피어난 달맞이꽃의 고화질 이미지. 그리고 그 아래에 적힌 한 줄의 문장. 그 밤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넥서스 본사 회장실. 권진혁은 집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책상 위에는 침입자 헬리오스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보고서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보고 있지 않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다른 곳에 집중되어 있었다. 왜 하필 연구개발 서버였을까? 왜 그 수많은 기밀 프로젝트들 중에서 가장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그것의 주변을 맴도는 것일까? 마치 처음부터 목적지를 알고 있었다는 듯한 움직임, 불길한 예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10수년 전 아내를 잃고 두 아이를 스스로의 손으로 어둠 속에 밀어 넣어야 했던 그날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모든 것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넥서스를 차지하려는 적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가장 큰 약점인 아이들을 완벽하게 숨겨야만 했다. 그래서 아들은 먼 친척의 손에 딸은 비밀스러운 보호시설에 맡기고 모든 기록을 지웠다. 언젠가 모든 위협이 사라지면 그때 다시 찾아오리라 맹세하면서. 하지만 시간은 흘렀고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는 점점 더 권력의 화신이 되어갔다. 아이들을 향한 그리움은 바쁜 일상과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속에서 무뎌져 갔다. 아니, 스스로 무디게 만들었다. 그 편이 덜 고통스러웠으니까. 그때였다. 삐빅. 집무실 책상 위에 놓인 오직 그만이 사용하는 개인 보안 단말기에서 낮은 알림음이 울렸다. 외부에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접근할 수 없는 완벽하게 폐쇄된 회선이었다. 권진혁은 의아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단말기를 확인했다. 화면에는 발신자 불명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경호팀과 보안팀을 거치지 않은 메시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긴장하며 메시지를 열었다. 그리고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화면 가득 피어난 노란 달맞이꽃. 그리고 그 아래 심장을 꿰뚫는 듯. 단 한 줄의 문장. 그 밤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권진혁의 손에서 단말기가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그는 간신히 기기를 붙잡고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왔다. 달맞이꽃, 약속. 그것은 죽은 아내와 자신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아니, 한 사람이 더 있었다. 그 약속의 밤,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던 어린 아들. 강민이, 헬리오스가 강민이었다.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자라서 아버지인 자신에게 칼을 겨누고 있구나. 권진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헬리오스가 넥서스를 공격한 이유. 다른 정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연구개발 서버의 가장 깊은 곳으로 향했던 이유. 그것은 복수나 돈 때문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 잃어버린 가족의 흔적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렇다면 설마 권진혁의 뇌리의 섬광처럼 하나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다. 키메라 프로젝트. 자신이 최종 승인했지만 모든 실무는 이태준에게 맡기고 애써 외면해왔던 프로젝트. 인간의 뇌를 연구한다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겨진 비윤리적인 실체를 어렴풋이 짐작하면서도 넥서스의 미래를 위한 필요악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바로 그 프로젝트. 권진혁은 미친 듯이 자신의 컴퓨터로 달려가 키메라 프로젝트의 최고 등급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했다. 그의 손가락이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제발 아니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는 보고 말았다. 임상실험 대상자 YR의 프로필, 그리고 그 옆에 첨부된 희미한 사진. 어릴 적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하지만 분명 자신의 딸임을 알 수 있는 소녀의 얼굴. 권유라. 철옹성 같던 남자의 입에서 무너지는 신음이 터져나왔다. 이태준, 그 뱀 같은 놈이 자신의 뒤에서 이런 짓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의 딸을 넥서스의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아이를 실험용 쥐로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신의 손으로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셈이었다. 아들은 복수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딸은 실험실에서 죽어가고 있다. 이것이 신이 내린 벌인가? 권진혁의 눈에서 수십 년 만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남자의 피눈물이었고 지옥의 악매개라도 영혼을 팔아서 모든 것을 되돌리려는 남자의 무서운 분노였다. 그는 더 이상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회장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명의 아버지였다. 아들과 딸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이 거대한 제국이라도 기꺼이 불태워버릴 수 있는 한 명의 아버지. 권진혁은 비서용 인터컴이 아닌 책상 밑에 숨겨진 직통 비상 회선을 집어들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그의 명령만을 기다리며 수십 년을 그림자처럼 존재해 온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예, 회장님. 권진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강철처럼 단단했다. 지금부터 사냥을 시작한다. 목표는 집 안에 있는 쥐새끼다.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아무도 모르게 모든 것을 준비해. 수화기를 내려놓은 권진혁은 다시 화면 속 달맞이꽃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보낸 메시지. 그것은 더 이상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의 심연에서 보낸 희미한 구조 신호였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이 아비가 가겠다. 디지털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마침내 아버지와 아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마주 잡았다. 그들의 공동의 적 이태준은 아직 자신의 목에 조여오는 올가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넥서스 다이내믹스. 본사에는 전례 없는 냉기가 감돌았다. 권진혁 회장은 약속된 시간보다 정확히 30분 일찍 출근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고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복도를 지나치는 직원들의 숨을 먹게 할 정도였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그룹의 모든 핵심 임원들을 비상 소집했다. 회장실 옆에 위치한 긴급 전략회의실 웨어룸 워룸에 육중한 문이 닫히자 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다. 권진혁은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그의 시선이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훑을 때마다 임원들은 마치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의 시선이 부회장 이태준에게 멎었다. 그룹 창립 이래 최악의 보안 참사다. 권진혁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했던 심장부가 이름 모를 해커놈의 놀이터가 됐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당신들 모두가 이 사태의 책임자다. 살벌한 질책에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이태준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권진혁이 분노할수록 이 사태를 수습하는 자신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릴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부회장인 제게 있습니다. 저에게 모든 권한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 쥐새끼를 잡아 회장님 앞에 끌고 오겠습니다. 권진혁은 잠시 이태준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도 깊어서 이태준은 순간 자신의 속내를 모두 꿰뚫어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하지만 이내 권진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다. 이태준 부회장에게 이번 헬리오스 추적 및 제거 작전의 정원을 위임한다. 보안팀은 물론 그룹 내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이태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의 라인이 아닌 임원들을 솎아내고 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그룹 전체를 장악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는 권진혁의 다음 말을 듣지 못했다. 결과를 가져와. 과정은 묻지 않겠다. 자네가 이 소동을 처리하는 동안 나는 이번 사태로 흔들리는 해외 투자자들을 다독이는 데 집중하겠다. 권진혁의 선언은 사실상 이태준에게 무한한 자유를 주는 동시에 그의 시선을 완벽하게 다른 곳으로 돌려놓는 고도의 책략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이태준은 의기양양하게 워룸을 나섰다. 그의 뒤로 권진혁의 차가운 목소리가 따라붙었다. 박상진 전무는 잠시 남아 보안총괄 박 전무가 긴장한 얼굴로 남았다. 권진혁은 그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네 팀이 무능하다는 건 잘 알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할 걸세. 회장님, 이태준 부회장이 무슨 명령을 하든 일단은 따라. 하지만 모든 것을 내게 독대 보고해야 하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리고 자네가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뽑아 공식적인 추적팀과는 별개의 그림자팀을 조직하게. 그들의 임무는 헬리오스를 쫓는 게 아니야. 권진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들의 임무는 헬리오스를 쫓는 이태준을 감시하는 것이다. 권력을 손에 쥔 이태준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그룹 전체에 비상경계령을 선포하고 수백 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특별 추적팀을 꾸렸다. 그의 지휘 아래 넥서스의 모든 자원이 헬리오스라는 유령을 잡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권진혁의 반응이 너무나도 연극적이었다. 마치 일부러 자신에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자신은 무대 뒤로 사라지려는 것처럼 보였다. 게다가 키메라 프로젝트의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들어오는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보안이 뚫렸다는 소식에 그들은 프로젝트의 존폐 자체를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없다. 권진혁이 다른 생각을 하기 전에, 놈들이 투자를 철회하기 전에 결과물을 보여줘야 해. 이태준은 초조해졌다. 그는 비밀 연구시설의 책임자에게 극비 통신을 보냈다. 최종 단계 파이널 페이스를 앞당긴다. 피험작에 가해지는 부하는 고려하지 마라. 일주일 안에 뇌파 동기화율 90%를 달성해. 이건 명령이다. 그것은 사실상 유라의 목숨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다. 뇌파 동기화율을 강제로 끌어올리는 과정은 피험자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금지된 시술이었다. 하지만 이태준에게 유라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한 마지막 부품일 뿐이었다. 이태준의 추적팀이 허상과 싸우는 동안 권진혁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칼을 갈고 있었다. 그는 먼저 그룹 감사팀의 수장인 최민식 상무를 비밀리에 불렀다. 최 상무는 권진혁이 신입사원 시절부터 함께해온 그의 유일한 신복이었다. 초에 상무 비공식적인 감사를 시작해주게. 어디를 말씀이십니까? 이태준 부회장이 관리하는 모든 특수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먼지 한 톨까지 털어내. 자네의 목숨을 걸고 완벽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네. 다음으로 그는 시설관리 총책임자를 불렀다. 최근 보안 사고를 핑계로
그룹 내 모든 특수시설의 경비 인력을 교체하겠네. 특히 지하 7층의 모든 경비는 내가 직접 뽑은 인원들로 전원 교체하도록. 지하 7층은 키메라 연구소가 위치한 곳의 위장 명칭이었다. 권진혁은 이태준의 눈과 귀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그의 심장부에 자신의 비수를 꽂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또한 박전무의 그림자 팀을 통해 이태준의 추적팀에 교묘한 거짓 정보들을 흘려보냈다. 헬리오스의 IP 주소가 중국 해커 조직의 서버에서 발견되었다거나 라이벌 기업인 이노테크에서 고용한 용병이라는 식의 그럴듯한 거짓 정보들이었다. 이태준과 그의 팀은 완벽하게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옥탑방의 권강민은 혼란에 빠져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헬리오스를 잡기 위해 그룹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뉴스가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었다. 달맞이꽃 메시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일까? 그는 결국 자신을 아들이 아닌 적으로 인식한 것일까? 실망과 분노가 다시금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그는 넥서스 내부망의 모든 데이터 흐름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했다. 추적팀의 움직임은 거창했지만 실속이 없었다. 그의 진짜 흔적 근처에도 오지 못하고 엉뚱한 서버들만 뒤지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잘못된 지도를 손에 쥐어준 것처럼. 그러다 그는 이상한 데이터 흐름을 포착했다. 감사팀의 내부 서버에서 이태준 부회장의 프로젝트 자금과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권진혁 회장의 개인 서버로 직접 전송되고 있었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모두 무시한 명백한 비밀 보고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키메라 연구소가 위치한 시설의 보안 인력 명단이 통째로 바뀌어 있었다. 새로 배치된 인원들은 모두 권진혁 회장이 직접 승진시킨 충성심이 높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강민은 그제야 깨달았다. 아버지의 선전포고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태준과 그의 적들을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메시지를 받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들을 위해 딸을 위해 자신의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도감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차올랐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희미한 유대감이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다. 강민은 연구시설 내부의 통신을 감청하던 중 이태준이 연구 책임자에게 보낸 명령을 가로채는데 성공했다. 초회종 단계 가속화, 피험자 생체 반응 무시, 목표 달성 최우선. 명령서와 함께 첨부된 파일에는 뉴로버스트라는 이름의 프로토콜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다. 그것은 대상의 뇌에 직접적인 전기 충격을 가해 강제로 뇌파를 동기화시키는 사실상의 고문 기술이었다. 프로토콜의 마지막 경고 문구가 강민의 눈에 비수처럼 박혔다. 경고본 프로토콜 실행 시 생시 피험자의 뇌 기능에 영구적 손상 혹은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음. 시간이 없었다. 아버지는 거대한 판을 짜고 있었지만 그 판이 완성되기 전에 유라가 희생될 터였다. 이태준은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다. 더 이상 아버지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강민은 한쪽 모니터에 떠있는 연구시설의 3D 설계도를 바라보았다. 다른 쪽 모니터에는 유라의 생체 신호가 위태롭게 깜박이고 있었다. 아버지가 보드룸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 자신은 현장에서 전쟁을 치러야 했다. 방금 싹텄던 희망은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절박함으로 바뀌었다. 강민의 손가락이 다시 키보드 위에서 폭풍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디지털 침투가 아니었다. 물리적 침투. 동생을 구하기 위한 단 한 번의 기회. 소년 해커는 이제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괴물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권강민의 옥탑방은 폭풍 전야의 지휘 통제실과 같았다.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했던 서버들은 이제 그의 통제 아래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강민의 얼굴에는 이전의 분노나 슬픔 대신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전투를 앞둔
지휘관의 비장함이 서려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마지막으로 스치고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거대한 교향곡의 첫 악장이 시작되었다. 교향곡의 제목은 혼돈이었다. 첫 번째 타격은 넥서스 다이내믹스의 거대한 혈관, 물류 시스템을 향했다. 인천항에 위치한 넥서스 전용 부두, 거대한 컨테이너선에서 제품을 하역하던 수십 대의 무인 크레인이 일제히 동작을 멈췄다. 수십 톤에 달하는 컨테이너들은 공중에 매달린 채 아슬아슬하게 흔들렸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 동시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넥서스의 스마트 물류 창고에서는 기괴한 일이 벌어졌다. 인공지능 로봇팔들이 최신 스마트폰 상자에 반도체 웨이퍼를 담고 노트북 배터리를 태블릿 PC 케이스에 집어넣기 시작했다. 서울 상공을 날아다니던 수백 대의 배송 드론들은 갑자기 경로를 이탈해 주문하지도 않은 시민들의 아파트 베란다에 최신형 모니터를 내려놓거나 한강공원 한복판으로 날아가 버렸다. 보고는 빗발쳤다. 부두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습니다. 원인 불명입니다. 창고 재고 시스템에 심각한 오류 발생 로봇들이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드론 배송 시스템 해킹 추정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강민의 두 번째 공격은 넥서스의 심장 반도체 생산 라인을 향했다. 그는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았다. 대신 머리카락보다 얇은 회로를 깎아내는 나노 공정 장비의 좌표값을 소수점 6째 자리에서부터 미세하게 비틀어 놓았다. 당장은 아무도 알아챌 수 없는 변화였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반도체들은 몇 주 혹은 몇 달 뒤에 치명적인 불량률을 보이며 넥서스에 신뢰돼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터였다. 완벽한 시한폭탄이었다. 세 번째 공격은 이태준 개인을 향한 심리전이었다. 강민은 넥서스 내부망에서 찾아낸 이태준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내역, 여비서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하는 메시지, 그리고 미래형 스마트 병이 같은 어처구니 없는 프로젝트에 수십억의 연구비를 낭비한 내부 보고서 등을 익명의 IT 전문 기자들과 유명 주식 커뮤니티에 동시다발적으로 살포했다. 정보 자체는 넥서스를 무너뜨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중의 조롱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넥서스 부회장 황제급 갑질 논란, 차기 총수 유력 이태준의 기행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를 도배하기 시작했다. 넥서스 본사 지하의 종합 상황실은 그야말로 불타는 전함의 함교와도 같았다. 수십 개의 스크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붉은 경고 메시지, 전 세계 지사에서 빗발치는 긴급보고, 그리고 쉴 새 없이 울려대는 비상 전화벨 소리. 이태준은 충혈된 눈으로 이 모든 혼란을 지켜보며 울분을 터뜨렸다. 망할 쥐새끼가. 이것은 단순한 해킹이 아니었다. 명백한 테러였다. 물류 생산, 홍보 법무. 그룹의 모든 부서가 동시에 공격받고 있었다. 헬리오스라는 유령은 혼자가 아니었다. 마치 수백 명으로 이루어진 거대 해커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의 정예 추적팀은 수십 개의 화재 현장에 뿔뿔이 흩어져 소화기를 뿌려대는 소방관 신세가 되어버렸다. 부회장님, 언론 대응팀에서 연락 왔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장에서 생산 라인 전체가 멈췄다고 합니다. 이사회 사무국입니다. 이사님들께서 긴급 소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방에서 그를 압박해왔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그의 계획이 정체불명의 해커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키메라 프로젝트 투자자들의 독촉 메시지는 이미 수십 통이나 와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상황실의 모든 스피커에서 권진혁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소보다 훨씬 더 무겁고 비장한 목소리였다. 전 임원 및 이사들은 30분 내로 본사 대회 의실로 집결하도록 그룹의 존폐가 걸린 비상이사회를 소집한다. 이태준은 이를 갈았다.
최악의 타이밍이었다. 지금은 현장을 지휘하며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할 때였다. 하지만 그룹의 2인자이자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서 회장이 직접 소집한 이사회에 불참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태준 부회장은 이번 공격의 개요와 현재까지의 대응 상황을 직접 보고할 준비를 하도록. 단 한치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될 걸세. 그것은 이태준의 발목에 채워진 족쇄와도 같은 명령이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 그가 상황실을 나서며 신뢰하는 부하에게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어도 지하 7층과의 통신 라인은 유지해. 그리고 예정대로 최종 단계를 진행시켜.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겐 확실한 결과물이 필요해. 이태준은 권진혁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다. 이 모든 혼란을 틈타 자신을 호랑이 굴에서 끌어내려는 아버지의 계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아버지는 아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옥탑방의 강민은 이태준이 본사를 떠나 대회의실로 향하는 모습을 실시간 CCTV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지의 계획은 성공했다. 가장 위험한 포식자를 우리 안에 가두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이었다. 그는 넥서스 시스템 전체에 퍼뜨린 혼돈을 이용해 자신의 마지막 흔적을 지우고 동시에 연구시설의 보안 시스템 깊숙한 곳으로 침투했다. 그는 시설 내부의 모든 CCTV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손에 넣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침입자가 아니라 그곳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신이 되었다. 그는 앞으로 3분간 자신이 지나갈 경로의 모든 카메라에 10분 전의 영상이 반복 재생되도록 하는 디지털 유령 프로그램을 심었다. 또한 연구시설의 출입 통제 시스템을 장악하여 자신의 위조된 출입증이 A급 보안 등급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모든 디지털 준비는 끝났다. 하지만 물리적인 침투는 혼자서 할 수 없었다. 적진의 심장부에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존재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선불폰을 꺼내 전원을 켰다. 단 하나의 번호만이 저장되어 있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거칠지만 믿음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다. 아저씨, 저예요. 강민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과거 넥서스의 보안팀 소속이었지만 내부 비리를 고발하려다 억울하게 쫓겨난 후 흥신소를 운영하며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남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고아가 된 자신을 멀리서나마 돌봐준 유일한 어른이었다. 내가 먼저 연락할 줄 알았다. 넥서스가 이 난리가 났는데 네 짓이 아닐 리가 없지.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했다. 아저씨 때가 됐어요. 제 동생을 구해야 해요. 유라가 살아있었나. 남자의 목소리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과거 강민의 어머니와도 친분이 있었고 그 가족의 비극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네, 그리고 놈들이 동생을 죽이려 해요. 시간이 없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단호한 목소리가 돌아왔다. 알겠다. 10분 뒤 네가 보내준 좌표로 가겠다. 예전에 말했던 플랜 B로 진행한다. 혼자 위험한 생각하지 말고 나를 기다려라. 고맙습니다, 아저씨. 통화를 끊은 강민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방 한쪽에 놓여있던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백팩을 둘러맸다. 백팩 안에는 노트북과 몇 가지 해킹 장비 외에도 비상용 의료 키트, 소형 연막탄, 그리고 와이어 커터 같은 물리적인 도구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모니터들을 거의 다 껐다. 오직 연구시설의 실시간 설계도와 유라의 생체 신호를 보여주는 모니터 2대만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밝게 빛나는 넥서스 타워. 지금까지 그곳은 증오와 복수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이제 아니었다. 그곳은 되찾아야 할 나의 가족이 있는 곳, 나의 전쟁터였다. 강민은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다. 모자 그늘 아래 소년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디지털 세계의 유령 헬리오스는 사라졌다. 이제 오직 동생을 구하기 위해 지옥으로 향하는 오빠 권강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넥서스 본사 빌딩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 후문 약속된 장소에 낡은 밴 한 대가 소리업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거친 인상의 중년 남자 강민이 아저씨라고 부르는 김동철이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익숙하게 환풍구 덮개를 열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하의 서늘한 서비스 터널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합쳐졌다. 꼬마야 무모한 짓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김동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 들려 있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강민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하며 손에 든 강화 태블릿의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연구시설의 복잡한 배관 및 통신선로 지도가 띄워져 있었다. 두 사람의 침투는 소리 없는 전쟁이었다. 김동철이 수십 년의 현장 경험으로 물리적인 장애물들을 해결하면 강민이 그 뒤를 따르며 디지털 함정들을 해체했다. 김동철이 적외선 감지기의 전원을 교묘하게 끊자 강민은 곧바로 해당 구역의 CCTV 화면을 10분 전의 영상으로 덮어 씌웠다. 마치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파트너처럼 두 사람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같은 시각 넥서스 타워 최상층의 대외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태준은 초조함을 감추고 태연한 척 보고를 이어나가고 있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헬리오스라는 전대미문의 해커가 주도한 사이버 테러로 규정하고 자신의 지휘 아래 어떻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몇몇 이사들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권진혁은 말없이 모든 것을 듣고만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서 아들이 지금쯤 적진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는 이태준이 스스로 무덤을 팔 시간을 충분히 주고 있었다. 마침내 이태준의 보고가 끝나자 권진혁이 입을 열었다. 수고했네, 이 부회장. 자네의 노고 덕분에 그룹이 더 큰 혼란에 빠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던 것 같군. 칭찬처럼 들리는 말에 이태준의 얼굴에 잠시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권진혁의 다음 말은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렸다. 하지만 진짜 위협은 밖에 있는 해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권진혁은 리모컨을 눌러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켰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헬리오스에 대한 보고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룹 내부감사 특별 보고서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이게 무엇입니까, 회장님? 한 이사가 당황하며 물었다. 권진혁은 이태준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지금부터는 진짜 비상 이사회를 시작하지. 젠장 예상 경로에 없던 순찰조야. 김동철이 급하게 강민의 몸을 이끌고 거대한 파이프 뒤로 숨었다. 복도 저편에서 경비 2명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은 태블릿 화면에서 빠르게 유라의 생체 신호를 확인했다. 심박수가 불안정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최종 단계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시간 없어요. 제가 유인할게요. 강민이 나서려는 것을 김동철이 막았다. 미친 소리, 넌 여기서 손가락만 까딱해. 덩치 쓰는 건 내 전문이야. 김동철은 작은 쇠구슬 하나를 반대편 복도로 힘껏 던졌다.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에 경비들이 즉시 그쪽으로 달려갔다. 그 틈을 이용해 두 사람은 고양이처럼 조용히 복도를 가로질렀다. 마침내 그들은 목적지인 지하 7층 생체연구실의 육중한 강철 문 앞에 도착했다. 문에는 지문과 홍채, 그리고 음성 인식까지 거쳐야 하는 3중 보안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다. 이건 내 장난감으로도 못 열겠는데. 김동철이 혀를 찼다. 괜찮아요. 문을 열 필요는 없으니까. 강민은 태블릿을 문의 제어판에 연결했다. 그의 손가락이 현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문을 여는 것이 아니었다.
문희 노예를 해킹해 스스로를 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게 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이태준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스크린에는 그가 특수 프로젝트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과 해외 페이퍼 컴퍼니와의 거래 기록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다. 조작입니다, 회장님. 이것은 헬리오스 놈이 제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만든 가짜 데이터입니다. 가짜라고? 권진혁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이것도 가짜인가? 그는 스크린의 화면을 바꿨다. 화면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실험실에 누워있는 유라의 모습이 나타났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 이사들은 권진혁의 죽은 딸에 대해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권진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자처럼 회의실을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이태준 내 놈이 내 딸을, 이 넥서스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수도 있었던 내 딸을 데리고 불법적인 생체 실험을 자행했다. 이것은 회사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길 포기한 악마의 소행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의 눈빛으로 이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때 권진혁의 신호를 받은 그의 충복들이 회의실의 모든 문을 막아섰다. 완벽한 도간에 든 쥐였다. 궁지에 몰린 이태준의 얼굴에서 이성이 사라졌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하하하,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라도 하시겠다. 당신이 승인한 프로젝트 아니었나? 당신의 더러운 욕망이 만들어낸 괴물이 바로 키메라라고. 그는 품 안에서 작은 스마트 기기를 꺼내 들었다. 그래, 내가 졌다. 하지만 나 혼자 죽지는 않아. 당신의 소중한 미래와 함께 가주지. 이태준은 기기의 화면을 눌렀다. 초토화, Scorched Earth, 프로토콜. 뚫었어요. 강민이 외치는 순간 연구실의 강철문이 요란한 스파크를 튀기며 잠금 장치가 파괴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연구실 전체가 붉은 비상등으로 뒤덮이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경고 외부 침입 감지, 데이터 소각 및 피험자 긴급 무력화 절차를 개시합니다. 연구실 안에 대형 모니터에 60초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유라의 몸이 활처럼 휘며 경련을 일으켰다. 머리에 씌워진 헤드기어에서 푸른 스파크가 튀었다. 유라야 강민이 절규하며 침대로 달려갔다. 흰 가운을 입은 연구원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김동철이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꼬마야, 기계를 멈춰. 여긴 내가 막는다. 강민은 유라의 머리에 씌워진 헤드기어를 벗기려 했지만 특수 잠금 장치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중앙통제 컴퓨터로 달려가 시스템을 멈추려 했지만 이미 모든 제어 권한이 잠겨 있었다. 카운트다운은 3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이사회 회의실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권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태준의 멱살을 잡고 절규했다. 멈춰, 당장 멈춰, 이 악마 같은 놈. 이미 늦었어, 권진혁. 내 아들과 딸, 그리고 내 미래는 이제 곧 한 줌의 재가 될 거다. 다시 연구실. 카운트다운 15초. 강민의 눈에 헤드기어와 연결된 중앙 제어 장치에 메인 전력 케이블이 들어왔다. 굵고 단단한 케이블이었다. 소프트웨어로 안 된다면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수밖에 없었다. 아저씨, 커터 잡네. 강민이 외치자 김동철이 연구원 한 명을 쓰러뜨리고 허리춤에서 강력 와이어 커터를 뽑아 그에게 던졌다. 카운트다운 10초. 강민은 커터를 받아들고 수만 볼트의 전류가 흐르는 케이블을 향해 달려들었다. 죽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나이니 아또 샤트. 권진혁은 차마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없어 눈을 감았다. 이태준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카운트다운을 따라 외쳤다. 3, 3도, 4. 강민은 눈을 질끈 감고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커터의 양손을 움켜쥐었다. 아시, 누, 콰지지직 엄청난 굉음과 함께 잘려나간 케이블에서 터져나온 전류가
강민의 몸을 그대로 덮쳤다. 그의 몸이 공중으로 튀어 올랐다가 바닥으로 나가떨어졌다. 1. 카운트다운이 멈추었다. 중앙 제어 장치가 시커먼 연기를 뿜으며 폭발했고 연구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유라의 몸을 휘감고 있던 푸른 스파크도 사라졌다. 경련을 멈춘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다. 정적이 흘렀다. 회의실에서는 이태준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와 그를 끌고 나가는 보안 요원들의 거친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권진혁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다. 어둠이 내린 연구실. 김동철이 비상용 손전등을 켰다. 꼬마야 정신 차려. 그는 쓰러진 강민에게 달려갔다. 강민은 온몸이 새까맣게 그을린 채 간신히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는 김동철의 부축을 뿌리치고 비틀거리며 동생이 누워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창백하게 식어있는 유라의 손을 잡았다. 유라야, 오빠야, 눈 좀 떠봐 제발.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치열했던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승리의 뚜나, 야바바예. 승추의 예쁨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침묵과 절망적인 기다림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연구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권강민은 동생의 차가운 손을 붙잡은 채 시간을 잊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가 그의 몸을 짓눌렀다. 바로 그때였다. 너무나도 희미해서 환청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작은 신음소리. 강민은 숨을 멈췄다. 그가 잡고 있던 유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유라야,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기적처럼 소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며 천천히 들어 올려졌다. 초점을 잃은 흐릿한 눈동자가 강민의 얼굴을 향했다. 그 한마디에 강민의 세상이 다시 빛을 찾았다. 안도감과 기쁨이 한꺼번에 몰려오며 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그대로 침대 옆에 주저앉아 동생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연구실의 육중한 문이 거칠게 열리며 완전 무장한 보안 요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 모두는 권진혁 회장의 신복들이었다. 그 선두에는 김동철이 서 있었다. 그는 쓰러진 연구원들을 결박하고 상황을 정리하며 즉시 의료팀을 호출했다. 모든 것은 권진혁의 계획대로였다. 이사회가 아수라장이 된 직후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비상대기시켜둔 자신의 친위대를 움직였다. 이태준과 그의 하수인들은 반역죄와 비인도적 범죄 혐의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다.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다. 넥서스 다이내믹스 사상 최악의 사이버 테러 발생으로 시작된 뉴스는 몇 시간 만에 권진혁 회장 그룹 내부의 거대 비리 조직을 직접 척결하다라는 영웅담으로 바뀌어 있었다. 권진혁의 홍보팀은 천재였다. 그들은 헬리오스라는 해커를 이태준의 비리를 세상에 알리려 한 내부 고발자로 둔갑시켰고, 권진혁은 그 용감한 고발에 응답하여 스스로 칼을 든 정의의 화신이 되었다. 이태준의 모든 범죄는 개인의 일탈로 규정되었다. 넥서스의 주가는 잠시 폭락했지만 오노의 결단력 있는 위기관리 능력이 부각되며 곧바로 안정세를 되찾았다. 권진혁은 자신의 제국을 지켜냈고 동시에 아들과 딸을 위협했던 가장 큰 적을 제거했다. 하지만 그 무엇도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죄책감과 후회를 씻어내지는 못했다. 며칠 후 넥서스 그룹 소유의 VVIP 병원 최상층. 창밖으로 서울의 정영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유라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오랜 실험과 마지막에 가해진 충격으로 인해 뇌가 극도로 쇠약해져 회복을 위해 의료진이 인위적으로 수면 상태를 유도하고 있었다. 강민은 붕대로 감은 팔을 한 채 며칠째 뜬 눈으로 동생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감전의 후유증으로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동생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김동철 아저씨가 간간히 들러 음식을 챙겨주고 바깥 소식을 전해주었지만 강민은 거의 입에 대지 않았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권진혁이 들어섰다. 십수년 만에 마주하는 아들의 모습은 그가 기억하던 어린아이가 아니었다. 자신과 꼭 닮았지만 훨씬 더 날카롭고 고독한 눈빛을 가진 한 명의 낯선 남자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두 사람 모두 알지 못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민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사포처럼 거칠었다.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이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비난과 경멸이 가득 담긴 말이었다. 권진혁은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로 잠든 딸과 상처 입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볼 뿐이었다. 이 따라오너라. 할 이야기가 있다. 권진혁은 병실 옆에 딸린 작은 응접실로 강민을 이끌었다. 그는 강민에게 지난 십수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이야기는 강민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어머니의 죽음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다. 당시 넥서스의 경영권을 호시탐탐 노리던 경쟁 세력이 권진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간 계획된 암살이었다. 내 어머니를 잃고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어. 적들은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고 그들의 다음 목표는 너희들이었다. 권진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 곁에 너희를 두는 것은 사자 우리의 토끼를 풀어놓는 것과 같았다. 나는 너희를 지키기 위해 너희를 내게서 떼어내야만 했다. 세상에서 너희의 존재를 완벽하게 지우는 것, 그것만이 너희를 살릴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들을 믿을 만한 먼 친척에게 딸은 자신이 설립한 비밀 보호시설에 맡겼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태준이 총괄하도록 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그는 권진혁의 가장 깊은 신뢰를 얻은 뒤 그의 등 뒤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괴물 같은 놈의 손에 내 딸을 직접 넘겨준 셈이다. 나는 아비로서 자격이 없다. 지난 세월 동안 일이 무섭게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움을 외면하는 것이 편하다는 비겁함으로 너희를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내가 지은 죄는 평생을 가도 씻을 수 없을 게다. 권진혁은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의 과오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제왕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후회만 남은 한 명의 평범한 아버지였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들끓던 증오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과 아버지를 향한 복잡한 연민, 그리고 희미한 이해심이 자리 잡고 있었다. 아버지를 용서할 수는 없었다. 그가 놓쳐버린 세월과 유라가 겪어야 했던 고통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되돌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증오할 수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걸어왔을 고독하고 괴로웠을 길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사람이 무거운 침묵 속에서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유라가 눈을 뜨고 있었다. 수면 상태에서 스스로 깨어난 것이었다. 유라야, 강민이 달려가 동생의 손을 잡았다. 유라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던 탓에 기억이 온전치 않은 듯 혼란스러운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자신을 붙잡고 있는 손의 온기, 그리고 눈앞의 얼굴은 똑똑히 알아볼 수 있었다. 오바.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맑은 목소리에 강민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그때 유라의 시선이 강민의 뒤에 서 있는 권진혁에게로 향했다. 소녀는 오랫동안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두려움이나 낯설미 아니었다. 마치 아주 오래된 꿈속에서 보았던 그리운 얼굴을 마주한 듯한 아련함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작은 손을 뻗어 권진혁을 가리켰다. 그리고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동시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 순간 수십 년간 자신을 감싸고 있던 권진혁의 얼음 갑옷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유라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다. 실험의 후유증으로 약간의 기억 손실이 있었지만 오빠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세 사람은 마침내 병원을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거대한 저택이 아니었다. 권진혁은 넥서스 타워가 내려다 보이는 평범하지만 아늑한 아파트를 새로 마련했다. 퇴원하던 날 세 사람은 넥서스 타워 앞에 잠시 멈춰 섰다. 강민에게 그곳은 증오의 상징이었고 권진혁에게는 삶의 전부였으며 율에게는 악몽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의미는 바뀌어 있었다. 그곳은 뿔뿔이 흩어졌던 한 가족이 각자의 상처를 안고 다시 하나가 되는 시련의 무대였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권진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시선은 아들이 언제라도 떠나버릴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민은 활짝 웃고 있는 유라의 손을 꼭 잡은 채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그냥 당분간은 가족으로 지내봐야죠. 그 대답에 권진혁의 얼굴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미소가 피어올랐다. 세 사람은 더 이상 화려한 회장 전용 리무진이 아닌 평범한 세단에 올랐다. 차는 거대한 빌딩의 그림자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아침 햇살 속으로 천천히 달려갔다. 그들의 앞날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안고 있는 상처는 깊고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깨어지고 부서졌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퍼즐을 서툴지만 함께 맞춰 나갈 것이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하늘은 상처 입은 그들을 위로하듯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